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국민TV가 공동 기획한 죽은 언론 되살리기 대토론 진행을 맡은 성경환입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녹취록 파문을 계기로 언론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는 6회 연속 토론.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주제를 국민의 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권 편향적인 방송을 막아보고자 MBC 노조와 KBS 노조 등 공영방송 노조 중심으로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언론을 장악한 정권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언론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공동으로 기획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이완기 상임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완기 대표님은 시민사회 추천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맡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원영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 교수님은 지금 문화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 교수님은 언론학계 대표적인 학자이자 또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 정상화에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최승호 PD와 함께 MBC PD 수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명한 PD인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해고되지는 않으셨죠? 아직까지는요. 네. 네. 자, 앞서 토론에서도 언급됐지만 우리 앞에 놓인 언론계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안들부터 해결해야 할지 각자 속한 분야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선 가장 시급히 풀어가야 할 언론계 세 가지만 먼저 짚어주시면 그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갈까 하는데 이완기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언론 상황이 참 무거운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현재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 청문회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2012년에 MBC, KBS 또 연합뉴스, 뭐 국민TV 등 굉장히 오랫동안 파업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각사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 파업의 배경은 결국은 언론 장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MBC 사태의 경우에 170일간 동안 오랜 동안 파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말하자면 그 MBC 사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뭐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면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고 나서 오히려 MBC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고, 뭐 얼마 전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 사태도 발생을 했고, 또 MBC에서는 백종문 본부장의 녹취록 사태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뭐 막말, 욕설, 뭐 정말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뭐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조금 알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방송 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좀 가리고 그 다음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네. 이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런 방송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제도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특히 이 제도 개선은 인적 청산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컨대 KBS라든가 또는 방문진이라든가 KBS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이 방송 통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방송 통제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이사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사장을 뽑고 또 이 공적 책임 네네. 또는 방송의 경영과 관련된 관리 감독을 제대로만 한다면 굳이 이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네네. 지금 현재 KBS나 MBC 양대 공영방송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반드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접 방문진 이사를 지금 역임하고 계시니까 더 그렇습니다. 느끼시겠네요. 네. 지금 현재 그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의 그 몇 명을 보면 이 방송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네. 또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송이라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우선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마치 정치 권력이 뭘 요청하고 그러면 그것을 협조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아주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제도 개선에 따른 인적 청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의 구도나 또는 정서로 봤을 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 국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한 청문회가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원영진 교수님. 예, 저는 뭐 아까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활동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너무 아카데미아적 이야기들은 또 재미도 없고 또 운동성도 약하고 이러니까 좀 어떻게 지금 이 운동성을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순서는 뭐 중요한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 언론 문제나 언론 운동 자체를 좀 더 사회화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이게 부분 운동으로 축소되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이게 언론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운동에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또 요즘 이야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큰 비전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언론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묶여 있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우리가 더 견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정당에 기대된다든지 물론 수단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큰 어제 설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전술까지도 우리가 더 제공해 나가는 그런 적극성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운동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2016년 그 영국의 옥스퍼드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나온 것인데요. 한국의 수용자들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운동을 떠나서 미디어로서도 살 수 없는 길이잖아요. 이제는 뭐 쳐다도 안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운동의제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제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사회의 의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운동의 대상으로서만 언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의 파트너로서 끌어안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운동의 조금 다양성이라고 그럴까요? 전술의 어떤 다원화 이런 부분들을 좀 깨하는 일들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큰 과제로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김한균 위원장. 네. 네. 오늘이
어떤 날로부터 2865일째 되는 날입니다. 혹시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2008년 이명박 정권 네네. 후입니까? 지금 거의 8년이 돼가는 때인데요. 당시 YTN의 그 노종면 위원장, 그다음에 현덕수 기자, 조승호 기자가 해고됐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2865일이 되는 오늘까지도 현장으로 언론인으로서 마이크 잡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요. YTN뿐만이 아니라 MBC도 이제 해고자들이 많이 나왔죠. 이용마 기자는 1619일입니다. 그다음에 정영아 2012년 당시 MBC 노조위원장, 강지웅 당시 사무처장 1590일이고요. 그다음 박성호 당시 기자협회장 MBC 1533일입니다. 그다음에 최승호 PD, 박성재 기자 해고된 지 1512일째 됩니다. 해고 사유도 없이 해고된 두 사람이죠. 아까 잠깐 백종문 녹취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에 대해서는 백종문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잘랐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녹음을 한 당시가 아마 1심이 끝나고 2심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데 1심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졌죠. 네. 예. 그런데 2심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변호사가 몇 명이 필요하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어야 된다.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당연히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언론노조위원장이기도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신문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언론노조 조합원이기도 한 이 해고자들이 빨리 복직돼서 국민들 앞에 다시 서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고요. 네. 단지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공정 방송을 하자, 공정 보도를 하다. 보도는 공정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다가 해고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일그러진 왜곡된 우리 언론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았다. 아마 이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고, 저는 거의 학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살이 이루어졌는가? 그건 이명박 정부부터 이루어졌던 일련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언론 장악. 언론 장악의 프로그램.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밝혀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론 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기획자는 누구고, 네네. 실무자는 누구였는지,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이제 가장 독보적인 자유는 이제 언론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언론의 자유가 초석이 되는 자유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언론의 자유가 목을 졸리면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목 졸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쥐락펴락하겠다 하는 권력의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언론 장악 청문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아마 이제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 중인, 아까 이원기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제도 개선의 문제,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 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영방송 장악, 그러니까 언론 장악 청문회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 해직자 복직해야 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장치 말은 지금 뭐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죠. 야당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있고요. 또 원 교수께서 강조하신 언론운동의 사회화, 저변 확대, 다양화,
이런 문제도 정말 필요하고요. 근데 오늘 1시간쯤 전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 프로그램을 잉태시킨 장본인이십니다. 그분이 새누리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셨어요. 이게 지금 언론 그 공영방송 장악 청문회라든가 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이거 전부 다 국회에서 진행돼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위원장님? 이게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돼야죠. 그런데 어찌됐든 여야가 나누어진 상태고 의견이 서로 다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지난 7월 21일 날 네. 국회의원 162명이 방송법 등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162명이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니까 네네. 과반을 훌쩍 넘는 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한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162명의 의원들이 낸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야권이 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 언론인 출신이죠. 네.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을 향해서 네. 또 정권을 향해서 언론 노조가 성명을 낼 때 자주 썼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성명을 저렇게 저작권 저작권. 좀 다퉈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이정현 뭐 이제 대표가 됐습니다만은 당시 홍보수석으로서 김시곤 국장하고 통화를 할 때도 통화를 한 다음 녹취록이 발표된 다음에는 직후에는 김시곤 국장과 언론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분명히.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이제 공식적인 해명이 나오면서 말이 바뀌었어요. 네.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 통상적인 업무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홍보수석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방송법 4조에 보면은 방송은 독립돼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내용을 4조 2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방송의 편성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장도 못해요. 사장도 못합니다. 네.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김시곤 국장이 이제 징계를 받았었죠. 정직 4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 그다음에 길환영 당시 KBS 사장, 네. 사장이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장이 보도국장한테 이야기한 것도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거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법 4조는요, 저 방송법 중에서 굉장히 엄중한 조항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편성권자는요. 네. 방송 시작할 때 방송을 잘 들어보신 분은 라디오 방송 시작하거나 텔레비전 방송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고지를 해요. 방송 시작할 때 편성권자는 누구다라고. 사장 아닙니다. 네. 저 사장 해봤는데요. 저 아니었어요. 편성 책임자가 따로 편성 책임자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은 이제 작년 4월 29일입니다. 네. MBC 해고 언론인들 2심 판결에서 1, 2심이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판사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법 등을 살펴볼 때 네. 방송의 독립 그리고 편성의 자유 이것은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는 MBC를 가리킵니다. 네네. MBC뿐만 아니라 MBC의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네.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을 만들었을 때 입법 정신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 재판부가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바로 KBS에서 이정현 녹취록 네.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만은 왜 KBS는 이정현 녹취록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네. 아주 완곡한 글을 쓴 정현욱 기자 이틀 뒤에 제주도로 제주총국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다음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의 반발 네네. 그리고 성주 등 그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다. 이 그냥 아주 평범하고 즉히 상식적인 해설을 한 김모 해설위원 또 방송문화연구소로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성주 국민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MBC, KBS 똑같이 네네.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리포트를 제작해 올려라 하는 지시를 했었거든요. 지방에, 예, 지역국에. 예. 근데 거기에서는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렇지 않다.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반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해명한 거 말이죠. 지금도 그게 통상적인 업무로 시행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아까 벌칙 조항을 잠깐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2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은 하루에 한 건이라고만 치고요. 네네. 그럼 그 1년이면 300일이라고 치면은 600년입니다. 네네. 징역이. 네. 원 교수님. 예. 근데 분명히 실정법 위반을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이거죠.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네네. 하는 주제가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개정하지 않아도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선 뭐 우리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앞에 지난 토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 기간에 관한 손을 보는 거라든지 펜션 규약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법과 관련 없이도 이 법을 어기면서 생긴 일들이 일상화돼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동으로도 혹은 노조 운동으로도 무슨 운동으로도 참 고치기 힘든 부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분명한 것은 방송법 개정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운동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개정하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개정했어도 안 고쳐지고 어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뒤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심하긴 하지만 네. 이거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법이라는 게 상식에 준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뭘 상식한 걸 상식이라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 정부 하에서의 방송법 개정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어야 할 목표는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야기를 네. 좀 해보면요. 네. 제가 처음에 정당에 너무 기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합시다. 요즘에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뒤에도 또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오고 답이 나오겠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언론의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의외로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계 내부에도 있고 언론계 외부에도 있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에도 있고 만약 그런 시기로라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고착이 안 되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이 오락가락한다는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그러면 수가 안 되는데 없잖아요. 말이죠.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긴 목표, 큰 목표는 분명히 이게 고착될 수 있도록 자리를 뿌려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긴 호흡의 운동이 될 네. 것이고요. 뭐 그 안에 이제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운동의 다양화, 다원화라고 그랬는데
긴 호흡의 경주, 짧은 호흡의 경주, 같이 하는 것, 뭐 다르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지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런데 이게 운동이라는 게 동원시킬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은 항상 단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언론 운동도 참 안타깝게도 단순화된 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법개정만 되면 이게 이루어질 거다. 바위가 하나 쓰러지면 모든 게 쓰러질 거다라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운동들이 따로 똑같이 어떻게 벌어지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사이에도 네네. 분명히 그분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지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이 날-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원영진 교수님 그 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네네. 하고요. 뭐 우리 사회가 뭐 법은 멀고 주먹에 가깝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되고 또 인식의 변화가 오면 그것이 이제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도를 개선하게 되고 네네. 이것이 이제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인데 우리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사실은 해방된 지 뭐 70년이 됐지만 네네. 거의 한 40년 동안 독재 정권 밑에 있었고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게 이제 87년 민주항쟁인데 그 뒤로 한 3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것도 민주정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또 이제 뒤집어져서 결국은 그 과거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과 독재 권력 이거에 뿌리를 둔 이 권력이 그대로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영진 교수 말씀하셨듯이 꼭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 아닌 것이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도 필요하고 또 시민운동도 또 활성화돼서 이런저런 그 시민들과의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이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추게 하고 또 이 언론사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또 밖에 들어있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어떤 이 언론관 이런 것들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가야만이 이것이 조금씩 변화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보면은 백정문 녹취록 사건만 해도 그래요. 거기에 보면 뭐 그야말로 방송법 위반, 편성법 위반 또 뭐 뭡니까 청탁, 거래, 부당거래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마치 그것이 뭐 술 취해서 헛소리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가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 단순한 생각,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봐요. 이 경험상. 그러나 권력이라는 게 다 천사는 아니거든요. 어떤 권력이든 언론은 좀 장악하고 싶은 생각도 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완기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의 짧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데서 미국도 언론 자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40년 전에 제퍼슨이 한 말이 있잖아요. 신문 없는 정보보다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런 정신이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같은 그런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도 좀 길게 뭔가 그런.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분 MBC에 계셨잖아요. 계시고 또 이사시잖아요. 근데 MBC는 뭐 지금 그 MBC에 대해서 통탄하시는 분들이 MBC가 호시절이 있었다. 언론이 상당히 민주화되던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뭐 하셨어요? 그 사람들 좀 솎아버리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거든요. 질문은. 근데 사람을 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그때 더 많은 토론을 했어야 되고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거죠. 저는 MBC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솎아내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서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말을 붙일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밀어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걸 압력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완기 대표님 이제 사실은 김한균 위원장은 제 후배입니다만 이완기 대표는 1년 선배십니다.
원 교수님. 네. 직접. 그래서 그때 이 세 사람이 함께 근무했을 때는요, MBC가 신뢰도 1위, 공정성 1위, 이런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정말 사랑받는 좋은 친구였죠, 국민의.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전히. 그 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원 교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 한쪽에 치우지 못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백모 네. 이분도 그 분야의 노조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원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밌자고 한 예,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MBC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철 사장의 저 인사를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참 웃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해발굴단이다. 유해발굴 인사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잘 골라내나. 안 보이던 사람들을.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아까 이제 원 교수님 이야기하셨지만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게 바뀌지 않을까. 네네. 그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법 개정, 법은 사실 이 상식적인 것이고 최소한의 것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동안에는 법이 없어서 혹은 나빠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건 아닙니다. 현 제도 가지고도 그런 신뢰도 1위, 공정성 1위 방송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인데 네네. 그 약자로는 방문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MBC 구성원들 되게 그 방문진이 뭐 하는지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죠. 네. 근데 KBS도 마찬가지였어요. KBS 이사회, 그럼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령군처럼 네. 이명박 정부 때 점령군처럼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은 똑같았어요. 네. 제가 방문진 3대 이사장이었던 서규석 네네. 이사장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네,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방파제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MBC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뭐 정치 권력도 있을 것이고 뭐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MBC가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언론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파도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 네. 근데 실제로 방문진에서 MBC 이제 경영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죠. 법적으로 네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에 그쳤고 더욱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언급한다거나 그런 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 네. 서규석 그 이사장 같은 분은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방송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방송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문진의 방파제 역할, 외부 권력으로나 외부 자본으로부터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송을 만드는 기초를 닦으셨는데, 지금 이완기 대표님께서는 방문진 이사시잖아요. 방문진 이사신데, 그래서 MBC에 관한 사항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근데 과거의 그런 한때의 영광을 언제쯤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방문진의 그 인적 구성부터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 서규석 있죠. 이사장 같은 분 계십니까? 지금 방문진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9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당 추천 이사 6명 중에 특정 단체, 네네. 소위 뭐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 있는 3분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방문진에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어떤 특정 단체에 있는 사람이 3사람씩이나 특정 단체라는 건 특수한 목적을 띠고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고가 획일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방문진 이사를 구성할 때는
여성 몫이라든가 또는 환경, 노동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들의 이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 당체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여당 추천 목소리로 3명씩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구성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거기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은 뭐 특정 정치인한테 뭐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들을 국회에서 했고, 또 그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꺾지 않고 그런 그 하나의 그 이념적인 신념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러니까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박문진 이사의 장으로 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이 구성 가지고는 MBC가 영광을 찾을 수가 없다. 어렵다.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부의 힘은 없으니.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사회를 하고 나면은 그건 정신이 멍해지면서 한 가지 강렬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발 사람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박문진 이사회 하는 것을 지켜본 기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이제 9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 끝나셨어요? 그럼 표결합시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표결하면은 그냥 6대3인 거죠. 그렇죠. 여당 추천 기계적으로 그냥. 근데 이게 뭔가 나랑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찬성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취할 것은 취하고 더 좋은 안,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합의죠.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으로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어찌됐든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규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이 자꾸 이렇게 두꺼워지나 봐요. 근데 그렇죠. MBC에 대한 애정이 여러분보다 좀 덜한 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박문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프로레슬링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번 붙어볼래? 뭐 이런 이야기도 직접 온다고 오고 간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그 언론 상황이 가장 나쁠 때 MBC가 SBS보다 좋았던가 나빴던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이번에 그 방송 대상이 SBS가 보도 단독 뉴스가 받았습니다. MBC, SBS가요. 그래서 방송 대상 역사상 처음으로 단신 뉴스가 방송 대상을 받기 처음입니다. 그 내용은 방산 비리에 관한 거거든요. 사실은 KBS나 MBC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공영방송에서. 그러면 지금 뭐 언론이 최악으로 갔을 때 상업 방송이, 민영 방송이 공영 방송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공영 방송을 우리가 2개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답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MBC 구성원들이 박문진을 모른다 그랬죠.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민영 방송이면 나의 밥줄이 꺾일 줄 모른다. 나의 밥그릇이 줄어들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실 줄 모르지만 운동 진영에서는 그런 제안도 난 일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민영화라든지 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을 이렇게 다공영 가지고 있는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채널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호주하고 한국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나빠지면 나쁜 공영 방송이 2개나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로서는 이중적 질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 교수님 그런 방안이 과거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공영 방송이 둘이었을 때
그러니까 공영방송 둘이었을 때 좋았던 공영방송 둘이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MBC가 상업방송을 더 이상 상업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 3사가 비교적 좋은 질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사실은 이제 뭐 정권으로부터의 어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산업적 차원의 이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특히 이제 뭐 뉴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 자본의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50 정권 때는 정치 권력의 힘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했던 이 언론들이 자본 권력과 결탁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이 언론 권력으로 이렇게 새로 거듭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MBC의 공영성 측면을 논할 때 예를 들어서 SBS보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더 이상 필요한가. 또 이제 뭐 JTBC 같은 경우도 뭐 종편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특정인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그 뉴스가 좋아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뭐 민영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본질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최악의 경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린 말씀인데 경각심. 우리가 지금 이때에 있어서 상업적인 지금 MBC 예능이 훨씬 더 상업적입니다. SBS보다. 그렇죠. 지금은 SBS는 정확하게 보면 오락 채널이거든요. MBC는 오락 채널입니다. 몇 개의 예능 채널이 없으면 이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채널. 신뢰도, 뉴스 신뢰도는 어떤 식으로도 순위에 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정상화? 이게 만약 좋아. 그러면 또 다른 가정을 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또 노조가 정상화되고 새로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지? 저 시용 기자들이나 새로 들어온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저는 현실적으로 가설적 질문들로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이게 있어요. 정말 가능할까? 정상화가? 지금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것을 놓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겠지만 그런 법제도 개선 못지않게 이런 관행에 아예 휩쓸리거나 또는 함몰되거나 해서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 관행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부역해서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른바 방송의 적폐를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공영방송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청문회가 제대로 될지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해야 됩니다. 뭐 간절하게 원하면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완기 대표님께서 그 언론계에서 꼭 시급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 개선과 함께 이제 인적 청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법이 바뀌면은 방송문화진흥회 지금 이사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법이 발효되는 순간에 KBS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입법 발의된 게 지금 MBC가 현행으로 보면 9명, KBS 이사회가 11명인데 7대6으로 전부 다. 13명으로 다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게 되면은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 개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MBC 같은 경우 시용 기자, 뭐 이상은 경력 기자들. MBC는 지금 4년째 신입사원을 안 뽑고 있습니다. 그 청년 실업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그 문제에 앞장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인적 청산의 문제는 그 물리적 청산이라든가 지금
MBC 경영진들이 하고 있는 또 지금 KBS에서 MBC 본따서 하고 있듯이 유능한 기자들 올고든 소리 한다고 다른 데로 내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MBC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원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가 있었냐. 근데 사실은 MBC 이 조직이 건강했을 때는 그런 힘들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네. 면역력이 강했을 때 네. 바이러스의 침투가 어렵죠. 저는 다시 이제 정상화된다면은 물론 정상화되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기운을 다시 찾게 되면 다시 그 사람들은 또 순치되거나 또 교화 감화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예컨대 이제 그 MBC의 백모 본부장이라는 분도 사실은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도 같이 하고 공영방송을 해서 애썼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PD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그분이 원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대한 욕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 이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또는 시용 기자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에서 MBC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회만 나면 들어오고 싶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 욕망 때문에 들어온 것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꼭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라는 대로 하고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 물론 출세지향적인 욕망이 있어서 아주 길을 쓰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제도적으로 맡고 있고 말하자면 그 회사의 압력, 경영진의 눈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뭐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방문진 이사들이 바뀌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인적 청산이라는 게 그럼 뭐 과거에 부역했던 기자들이나 PD들 이런 사람들 다 청산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분들이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청문회 말씀하고 좀 이어서 아까 뭐 그 해직 언론인 이야기들까지 해서 좀 푸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실은 청문회 사안들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MBC 같은 걸 보면 다 소송전이잖아요. 소송전이라는 건 알고 보면 법의 테두리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어떤 소득이 있을까 실질적으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닐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쨌든 MBC 같은 경우 법으로 지금 사람의 질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해직 언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적 청산의 방법 혹은 청문회의 방법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일괄 타결이라든지 대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치적 그 어떤 딜을 해보는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은 혹시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둔 이 시기가 바로 무지의 장막이 걷혀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음 날에 자기가 이길지 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이정현 씨가 당 대표가 되었지만 야당이 될지도 몰랐을 때 오는 불이익을 위해서 지금 법대로가 아니고 법을 고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기회가 좋다는 거죠. 예,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판이나 아니면 노동운동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다른 길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은 꺾여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또 다른 한 새로운 걸음으로 가는데 그 또 새로운 지혜도 또 필요해 보지 않는가. 뭔가 근본주의는 버리고 좀 다양한 고민을 해보자. 보다는 네. 더 토론을 해보자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옵션을 줄이지는 말고요. 네. 네네. 교수님 말씀은 이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혜를 발휘해보자 이런 얘기죠. 언론 노조라든가 이제 언론 시민단체에 대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은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은 올해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교수님께서 아까 무지의 장막이라고 무지의 장막입니다. 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장막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양쪽에 다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예. 그때 여도 있고, 오복이다. 야도 있고. 예, 어느 한쪽이 나는 확실하게 이긴다 네네. 하고 판단하는 순간에 이게 협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자지우지할 수 있기 그 때문에. 이제 해직자를 어떻게 복직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용 기자나 지금 MBC의 그 경력 기자 뽑은 사람 중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고 노조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눈치를 본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잠깐만요. 사실 프로그램 잘 만들 때 이 사람들 눈치 보고 만들었습니까? 창의성이라든가 자율성은요. 국장, 사장 눈치 안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가받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다 치워졌고, 네. 그러니까 기자들 같은 경우 이제 발제조차 안 한대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욕먹더라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가져오니 하더라도 또 가서 내밀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제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의 동력 같은 거, 의지 뭐 이런 것이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MBC가 사실은 과거 50 정권 때도 지금과 똑같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게 87년 민주항쟁이 오면서 말하자면 내부의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 노동조합이 이제 공정방송을 하자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결합돼서 어느 정도 힘이 축적이 되고 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노용방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노용방송 아니요. 노동조합이 무슨 인사권에 개입을 한다든가 방송 편성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는 홍보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시용 기자라든가 이런 경력 기자 이런 사람들은 현재 이 환경이 그런 환경이 돼 있질 않은 겁니다. 기본적인 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 MBC 구성원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겠다라고 하다 계속 잘리잖아요. 네네. 그거 애써서 MBC 들어온 사람인데 바로 잘려버릴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의지가 약한 거는 분명해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존투쟁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고 또 경영진들한테 저항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만들던 사람들보다는 의지가 분명히 약할 거는 분명합니다. 네네. 그러나 환경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굉장히 치열한 사람도 있고 또 약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네,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무예 청문을 해도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이정현 뭐 지금 대표가 됐습니다만 나와서 듣고 그 사람 얘기 듣고 또 MBC에서 뭐 백모 본부장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사장 나와서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평가는 국민이 한다.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죠. 거기서 뭐 법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뭐 알고 할 수는 없겠죠. 없지만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무섭고 그래서 청문회를 안 하려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이제 과거에 그렇게 자율성, 창의력 이걸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던 MBC의 저의 후배들이 이렇게 해직이 돼서 1000 며칠이요? 1600 며칠씩.
1619일이요. 어떻게 복직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그 MBC의 경영 방침은 철저하게 노조 탄압주의 경영 방침입니다.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매출액을 올린다든가 또 뭐 시청률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굉장히 큰 기조가 노조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 현상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선 경력 사원만 계속 뽑고 있죠. 네네. 그것도 백정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지역도 보고 뭐도 본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예스맨들만 뽑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들의 방침에 어긋나는 사람도 절대 안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조 가입을 이제 못하게 합니다. 노조 가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노조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계속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는데 조합원 가입되는 조합원들은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올 초부터 그랬죠. 타임 오프제 이거를 전격 도입해가지고 뭐 타임 오프제라는 건 원래 이제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해가지고 노동조합의 전문 역할을 할 사람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전임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아예 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조합 활동도 하고 또 프로그램 열심히 만들었다는 사람 전부 이상한 부서로 다 보내고 현장에는 현장 요직에 예컨대 뭐 국회 출입이라든가 또는 뭐 검찰 출입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경력직으로 다 배치하고 그런 식의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경영 방침. 그러니까 뭐 녹취록에 나왔습니다만 그 뭐 10만 양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10만 양병이라는 게 이울곡 선생의 10만 양병. 노동조합 조합원 구성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자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 이게 참 암담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이 언론 통제 담당했던 분이 여당의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더 암담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박문진 이사장이 내뱉는 말들 과연 공인으로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몸서리치는 거거든. 직접 들었으면 더 고생을 하실 거고. 아까 그 최모 검사분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격투기장과 같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과연 아까 무죄 장막이고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법을 바꿀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다 양보를 하면서 마음을 다 열어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혹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지금 들어오는 젊은 층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희망을 갖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뭘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운동은 항상 보면 발등에 떨어진 일들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운동이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길게 보는 것은 우리가 늘 정부나 이런 쪽에 보면서 야 길게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은 하면서도 막상 그러지 못하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같은 가오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길게 볼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 노조나 시민단체나 학계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래서 큰 판짜기와 작은 판짜기 급한 불 끄기 불 안 나게 하기 뭐 등등에 관한 그런 어떤 다원화된 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좀 시간을 제가 좀 길게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은 있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는 구조 또 하나 아까 무지의 장막이라는 그런 호기 이런 것들이 좀 희망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희망을 걸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SNS라든가 팟캐스트 이런
또는 저희 국민TV 같은 대한 언론 이것들이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력이 좀 부족한 그런 계층,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언론계의 핫 이슈들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런 파문 같은 거는 정말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지나가고 당대표까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대한 언론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제대로 널리 전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원 교수님. 제가 정권 교체를 두 가지의 정권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 뭐 새로운 정권 교체가 내년에 대선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혹은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디어계에는 이미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아, 네. 지금 MBC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네네. 이미 흘러간 지나갔던 정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이 통신 영역의 지금 일종의 파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갖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엄청난 것이고요. 지금 뭐 우리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좀 늦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가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파일들이 이제 돌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제 전화해서 했던 욕설 같은 것들요.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떠돌기 시작할 것이고요. 뭐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대안인가? 혹시 MBC가 대안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거꾸로 해볼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뉴스타파나 국민TV가 보여준 활약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분쟁 지역이라든지 뭐 사건 사고가 생기는 부분들에서 그쪽에 환영받고 기존의 MBC나 KBS나 SBS가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있고 대안의 꼴도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팟캐스팅의 힘, 네네. 엄청난 거죠. 지금 8,000개가 넘는다고 그러고 100위 안에만 들어도 엄청나고, 실제로 광고주가 얼마나 붙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갖는 영향력들을 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지상파 방송이 팟캐스팅 포맷을 따가거나 팟캐스팅의 스타들을 가져가는 일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적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것들이 이제 새로운 또 운동의 차원들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운동에,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MBC 내에서의 운동, 그 다음에 MBC와 같은 류의 언론 노조 운동,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안운동, 그 다음에 그런 걸 퍼뜨리는 시민운동,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뭐 SNS도 힘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운동, 운동 선수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시민과 국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우선 시민단체 대표를 하시니까. 네. 우선 그 일반 대중들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든가 국민TV 이런 대한 매체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의미 있는 시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잘 접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큰 문제죠. 예,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어떤 새로운 미디어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원영준 교수님이 인용을 하셨던가요? 런던,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그 발표에 보면 한국의 이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SNS를 이용하는 그 율은 굉장히 높은데 주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스나 시사 쪽은 거의 한 25개 정도 국가 중에서 뭐 22, 3위
아주 하위 쪽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바꿔야죠.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뭐라면 시민운동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운동의 역할도 이제는 조금 이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과거의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언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문제점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이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잖아요. 네. 일반 기존 언론에서는 안 다뤄줍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과거에는 그래도 좀 다뤄줬거든요. 네. 지금은 안 다뤄줘요. 아 근데 다른 시민운동은 많이 다뤄줍니다. 네, 보수 쪽에. 그렇죠. 네.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시민운동도 이제 이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그런 어떤 방법과 수단들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언론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언론의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네. 언론의 왜곡 보도라든가 이런 것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언론도 있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시민운동 단체에서 이제 컨설팅 해주는 작업.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막막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 거대 신문사나 거대 방송사에 그런 거 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회부할 것 같으면 그런 거에 그런 어떤 루트를 만들어주고 또 뭐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가려움들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도 시민운동이 이제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시민단체를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또 신뢰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무슨 뭐 언론 신문고 제도라든가 이런 거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시청자위원회도 지금 뭐 각 방송사마다 시청자위원회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방송사 내부에서 주관해서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민간인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법제도로 만드는 거죠. 민간인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제도화 시켜서 실제로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시청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시민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 언론 같은 것도 소개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시민,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일수록 효과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대한 언론이라든가 또는 시민운동 이렇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당사자들의 의지와 노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언론 현업인들의. 네. 그 2012년 대파업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언론인들이 지쳐버렸지 않나. 동력이 상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완기 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DNA는 살아있다고 그래요. 계속. 그 어떻습니까? 노조, 언론 노동자들이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MBC가 그 파업 찬반 투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올 초에. 그때 저 MBC 노조 역사상 가장 높은 네.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저 노조 위원장 한 사람만 지명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그 좋았던 시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바람직한 공영 언론이다 하는 열망들은 절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마도 MBC보다는 KBS가 앞으로 더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MBC라서 네네. 오늘 MBC 이야기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정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방에 쫓아내고 엉뚱한 데로 보내고 징계 보내고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성 규약, 네네. 방송법에 근거를 둔 편성 규약도 그냥 안 지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내부에서 어떤 일을 너무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아하. 물론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공영 언론에 또 공정 보도에 대한 열망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부의 언론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언론의 당사자는 기자, PD들, 방송사 내 엔지니어들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언론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특히 네. 공영방송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가짜들이 너무 설치됐어요. 가짜 주인들이. 네네. 청와대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홍보수석이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사장이 그런 것처럼 하고 때로는 기자들이 주인인가요? 아니거든요. 주인의 명령,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주인이라는 자리는요, 내가 싫다고 해서 함부로 벗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채찍질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왜 그렇게 잘 못해 하고 꾸짖어 주실 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네. 격려보다도 더 맞습니다. 큰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대한 언론들 국민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4.13 총선 이후에 언론노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측을 벗어난 결과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겁니다. KBS, MBC가 다른 때 선거 보도랑 달리 굉장히 노골적으로 편향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예. KBS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북한 전문 방송 하다시피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북한 관련 뉴스를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뉴스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총선에서 지지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는데 어떤 매체가 당신한테 영향을 주었습니까? 했을 때 TV가 35.3%였어요. 근데 물론 항목별로 보면은 35.3% TV가 제일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 영향을 미친 매체가 없다. 없다. 이게 27.3%나 됩니다. 그리고 SNS 및 포털에서 네. 영향을 받고 나는 거기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다 네. 하는 게 18.3%나 돼요. 굉장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평을 내면서 4.13 총선은 정부 여당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주류 미디어의 패배이기도 하다 하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미디어의 발달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올드 미디어들,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네. 근데 자연스럽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언론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 그게 가속화됐다는 얘기죠. 네. 예. 그 주류 미디어들의 위기가 동시에 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스스로 신뢰에 빠지고 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SNS와 같은. 지금 이 대표님 계시는 그 민원연이 지금 SNS를 통해서 네네. 엄청난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운동에 광고 많이 놀라운 했습니다. 일들이 벌어지고 광고가 아니고요. 회원들이 회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네. 팟캐스팅에 나오는 네. 팟파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이런 광고성 제가 멘트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정상화나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상화나 좋았던 시절은 좋았던 시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절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조도 SNS를 운동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일들 이런 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지혜가 계속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요. 오늘 제목이 좀 강렬하죠? 죽은 언론. 죽은 언론 되살리기. 엄혹한 현실을 이런 제목에 좀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6회 마지막째인데 저도 이제 오늘로서 이제 끝납니다만 6부를 전체 통틀어서 뭔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씩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기 대표님부터. 네. 뭐 6부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언론의 문제점들 짚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 짚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 제가 모두의 87년 당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좀 회상해 보면 그 당시에 사실은 박종철 또 이한열 이런 그 젊은 학생들의 희생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87 그 항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그것이 이제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분들의 그 희생이 크게 영향을 줬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 그리고 재야 또 노동운동권 또 학생들 종교계 또 시민사회 하여튼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연대를 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겨우 말하자면 그 해방 이후 40년 만에 제2의 해방을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30년이 또 흘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이 이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 풀이 죽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만은 4.13 총선이라는 게 야당 분열에 의해서 다들 희망을 잃었을 때 국민들이 이걸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여사들을. 국민들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용기를 북돋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이 대선 국면에서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그런 작업에 몰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87년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동일한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같은 그러니까 노동계 또 언론 노조를 비롯해서 뭐 다른 민주노총이라든가 또는 뭐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학계라든가 종교계 또 정치권까지 같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서 이 상황을 좀 돌파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게 다소의 굴곡은 있지만 분명히 진전을 하거든요. 30년 전에 87년에 방송민주화 운동을 MBC에서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로서는 이완기 선배나 저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조였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정치 구조가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희망도 좀 가져보고요. 원 교수님. 그 2002년에 그 우리나라 뭐 최고의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 책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민주화를 이야기를 할 뿐이지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민주화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그 2002년의 상황보다는 지금은 더 후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으로 따지자면
나빠진 점도 있고 아까 우리 무죄 장벽이라고 이야기했던 또 기회스러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는 줄이고 기회는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그걸 위해서 언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네. 그다음에 언론이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들을 운동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여기와 같은 대한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해보는 그런 작업을 꼭 해보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천으로까지 한번 이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만난 김에 그런 다짐들도 같이 네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문화연대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 대표님으로서 아주 강력한 활동의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균 위원장. 네. 이제 방송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정파적으로 네네. 지금 여당 지지자는 절대 아니겠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는 언론이 그런 정파적인 줄서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공정한 언론은 항상 현재 권력, 현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어느 정파에 이롭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민주주의, 죽은 언론, 네네. 죽은 언론은 다시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미 4.13 총선으로 국민의 명령은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언론, 대한민국 언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을 바꿔서라도 네네. 언론의 자유 다시 살려놔라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여당 쪽에서는 뭐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괜한 트집 잡히고 네. 그런 건데요. 근데 이미 나타난 국민의 명령을 국회에서는 민의로 뽑힌 선량들이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받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언론은 어때야 되냐면은 정치 권력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총선에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면 다시 한번 국민들이 화를 내고 네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네. 네. 자,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완기 민주언론실천연합 시민운동 상임대표님이시고 예.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시고 민주언론 시민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그다음에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시고 또 문화연대 공동대표이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환균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아직 해고는 안 되신. 네, 아직이 아니라 될 수가 없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그렇습니다. 네. 네, 권력의 집요한 언론 통제로 공영 언론이 관저화되고 또 주류 언론이 기득권화된 참담한 언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지난 6주에 걸쳐서 죽은 언론 되살리기를 위한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죽은 언론을 되살리는 일은 언론인들에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언론 정상화는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머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장악한 부당한 권력을 심판하고
또 주권자의 힘으로 현재 참담한 언론 상황을 바꿀 때 비로소 언론 통제라는 구시대적 유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6주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